제가 들려드릴 83번째 책은요, 정미경의 소설 밤이여 나뉘어라입니다. 정미경의 소설들은 다 좋아요. 필체가 굉장히 냉정하고 날카롭고요. 지극히 현실적 정서를 갖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소설에서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현실을 보기도 했어요. 그녀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건 어두움, 그림자, 욕망 이런 것들 아닐까요? 중요한 문학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장밋빛 인생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요. 밤이여 나뉘어라로 2006년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정미경의 소설 중에서 나의 피투성이 연인과 밤이여 나뉘어라를 좋아해요. 밤이여 나뉘어라를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소설을 쓰다니 이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의 피투성이 연인도 좋아요. 나중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여 나뉘어라라는 제목은요, 북구의 망명에서 살던 유태 시인 넬리 작스의 시 제목에서 따왔어요. 또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음악가 윤희상은 이 시에 곡을 붙였고, 정미경은 그 음울한 외침과도 같은 발성과 신경을 긁어대는 불협화음에서 작중 인물들 내면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에 제목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단편소설이고요. 주인공 이름이 안 나오고 1인칭 나로 나와서 저는 그라는 호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는 피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피는 학교에서 걸어다니는 신하였습니다. 공부는 항상 월등한 1등이었고요. 참고서 따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피의 집이 가난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눈을 씻고 봐도 그에게서 가난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형편없이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 최신 유행의 빈티지 룩으로 보였습니다. 사타구니에 습진이 생기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여전히 그는 2등이었고 피를 볼 때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건 박탈감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게 했어요. 같이 의대를 지망했는데 피는 수석 합격이었고 그도 몇 등인지는 모르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에게 의대 합격은 고2 때까지 성적으로 보면 과분한 결과였는데 어쩌면 한 번이라도 피를 이겨보려던 고3 기간 동안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실이었을 수도 있었죠. 의대에서는 대체로 모교에 남으려면 가문과 재산과 실력과 천운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피가 대학병원에 남을 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피가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대개 논문 발표를 앞두고는 긴장 때문에 며칠 전부터 식사도 못하고 심사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으면 한겨울에도 땀이 속옷을 흠뻑 적시는 게 정석이었지만 피는 달랐어요. 긴장은커녕 카라도 없는 티셔츠에 구겨진 면바지를 입고 빈손으로 강단에 서서 발표했는데 간결했고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기존 일원들이 짜집기가 아니라 탁월한 독창성을 드러낸 논문이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죠. 피는 오만했고 논문 평가는 교수들 사이에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렸어요. 오만함을 이유로 사표를 불사하고 격렬히 반대하는 몇 교수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미국으로 가서도 피의 소문은 늘 실시간으로 한국에 날아왔어요. 서부 최고의 의대에 들어갔고 거기서 확고한 터를 잡았으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 태평양의 파도가 정원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는 저택을 샀으며 오래지 않아서 외과팀의 캡이 되었다는 소식도 한국에서 피를 아는 사람들에겐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모두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피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는 피가 떠난 후에 그가 없는 빈자리에서 심한 상실감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러나 피가 자신의 라이벌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라이벌이란 말은 강을 사이에 두고 강변의 양안을 달리는 자에서 어원을 가져왔다는데 그렇다면 라이벌이란 서로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터질 듯한 심장과 경련을 일으키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기어이 서로를 달리게 하는 관계.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피와 나란히 달려보지 못했으며 언제나 피의 뒤에서 숨이 차 허덕였을 뿐임을 알고 있었어요. 피는 그의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이었고 보이긴 해도 거리를 좁힐 수 없는 무지개였음을 피가 없어지자 알게 됩니다. 그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영화감독이 되었어요.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대신 영혼의 내부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쪽을 택한 거였어요. 그는 눈에 안 보이는 피를 향해서 내가 바람부는 강변을 달리겠다 하면
나는 길없는 들판을 달려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화판에 뛰어든 지 10년이 지났어요.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불운하지는 않았어요. 만든 영화가 5편이 넘어가면서 평론가들은 그에게 작가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새 영화가 나올 때마다 매스컴에선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이든 간에 제법 큰 박스 기사로 다뤄주었고 그의 필로그래피를 줄줄이 외우며 신처럼 바라보는 팬들도 차고 넘치게 많아졌어요.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의 평판도 꽤 괜찮아서 남유럽의 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때는 신문에서 한국의 젊은 천재 영화감독의 유럽 문화순방이라는 타이틀로 특집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 모든 성공의 반대편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성과물을 피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이만큼 해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어요. 청년기를 내내 맴돌았던 피를 향한 신의 특별한 은총을 질투하며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그러나 불우한 현실을 살았던 모차르트보다 피는 신의 은총에 현세에서의 영광까지 갖고 있었음을, 그게 더 좌절이 이유였음을 아프게 직시했던 시간들, 거기에서 벗어났음을 피를 만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 들었던 소식은 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유럽 북구로 갔다는 거였어요. 이쪽에서는 피가 놀라운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세상을 한 번 더 뒤흔들 날이 있을 거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 아내가 된 M. 그녀는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문학서클에서 만났어요. 그는 M 때문에 설레었고 가슴이 터질 듯 떨렸지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녀 앞에 서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3학년이 되어 피와 M이 사귀는 걸 알았을 때 분노와 체념을 동시에 느꼈어요. 피와 함께 있는 M의 표정에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문자가 읽혔기 때문이었어요. 피가 미국으로 떠날 때 M도 같이 떠났습니다. 그가 뒤늦게 영화학교를 다니느라 미국에 있을 때도, 나중에 촬영차 그쪽으로 갔을 때도 피를 찾지 않은 것은 피와 함께 있을 M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함부르크의 시사회에 초청되면서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피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피에게 보여줄 만큼 자신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M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싸며 오직 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을 보도한 기사 스크랩북을 챙겼어요. 현재 피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살고 있어요. 피가 마중 나왔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손을 잡고 포옹했습니다. 피의 차는 경차 시트로행이었어요. 잘못 말린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의 시트로행은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어요. 포르쉐를 사도 색깔별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가 설치 예술처럼 보이는 칠 벗겨진 차를 타다니 모든 걸 가져본 자의 너무 쉬운 생에 대한 희롱처럼 느껴졌어요. 스웨덴 국경을 지나 노르웨이로 접어들었고 피의 집은 북쪽으로 1시간 반쯤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피에 대해 조바심이 날 정도로 궁금했습니다. 그가 잘 나가던 외과 일을 그만두고 왜 이곳으로 옮겨왔는지, 왜 현장을 그만두고 연구의로 들어앉았는지, 그가 묻자 피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영혼의 면역, 그건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약이라고 했어요. 큐피트의 화살도 갖지 못했던 사랑의 동시성과 지속성, 뇌파에 작용하는 약의 효능에 의해 오직 그 하나의 약을 나누어 복용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는 약, 원한다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만큼이나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약, 말기암 환자들조차 지상의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하루를 벅찬 사랑의 광희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약의 이름은 러브피아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러브와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조잡한 합성어에 불과한 그 단어는 편의점에서 파는 콘돔 상표처럼 들렸어요. 서로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본 사람들은 이 약의 출현에 열광할 거라고 했어요. 피의 얘기는 낯설고 환상적이었지만 그동안 피의 꿈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 50만이라는 오슬로의 거리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피는 중간에 가다 마트에 들러 술을 한아름 샀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졌고 차는 큰 길을 벗어나 들판 사이로 들어갔어요. 넓디 넓은 들판, 마을 하나에 집 한 채가 있는 식으로 넓었습니다. 목초지를 지나 경사진 길을 올라가자 아담한 붉은 지붕의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거기가 피와 M의 집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손질하지 않은 듯 뜰은 황량했고 전지를 하지 않아 함부로 뻗친 나무들이 있었고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 외에는 노란 야생화가 지천이었어요.
초현실주의 화풍의 그림 같은 풍경은 황량하면서도 지독하게 아름다웠습니다. M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간소한 식탁을 차려 식사를 하고 아까 마트에서 사온 와인을 같이 마셨어요. P는 M에게 이건 얘가 사온 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운자그레보,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M은 천국인 건 모르겠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 해독해주기를 바라는 암호처럼 들렸습니다. P는 자신은 연구소 때문에 시사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으니 M과 같이 다녀라고 했고 그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자신의 작품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보여주고 싶었고 갈채와 영광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M은 장을 보러 나갔는데 가장 가까운 마켓이 왕복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필름을 같이 보자고 하며 P는 밖으로 나가 개선문에서 라비크가 끊임없이 마시던 술이라면서 칼바도스를 갖고 들어와 마셨어요. 메이킹 영상이 담긴 영화를 보면서도 P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P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는 여자의 얼굴을 비추지 말고 차라리 실내의 어두운 모퉁이와 계단만 화면에 잡고 목소리로만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말했어요. 저런 식의 장면은 관객에게 울라고 강요하는 심파 같다는, 너의 영화는 너무 친절하고 뻔하다며 뻔한 건 지루하다는 P의 말에 그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는 다시 P에게 지고 있었어요. 시사회에도 같이 가지 않을 것이고 영화는 친절하고 뻔하고 지루하다는 평가. 이곳의 백야처럼 P에겐 여전히 밤이 없었습니다. 시사회는 오후였고 그 전에 뭉크 미술관을 둘러보라던 P의 충고대로 M과 미술관에 들렸어요. 그림 절규가 어디 있는가를 묻자 M은 절규는 많다고 하면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온통 절규 시리즈로 채워져 있었어요. 단색 판화, 채색 판화, 회화작품, 연필 스케치, 큰 절규, 작은 절규, 그리다 만 절규, 무채색의 절규, 붉은 절규, 검은 절규. 그는 한순간 그림 속의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귀를 막고 싶어졌어요. M은 가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했습니다. 뭉크의 삶, 가족력인 폐결핵에 대한 공포, 이상 성격자였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정신병력에도 불구하고 뭉크는 80살까지 살았는데 가혹한 현실이 그를 붙들어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시트로행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면 엔진에서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어요. 왜 이런 차를 타는지 가난에 대한 향수냐고 묻자 M은 언제 잔액이 전부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생존 모드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거대 과학 쪽은 원래 인내와 연구비와의 싸움인데 그동안 갖고 있던 돈을 다 쏟아부었다고 했죠. P는 또 술을 마셨어요. 절규 이야기를 했고 빈정대기 시작했으며 절규가 여자들이 절정에 이르면 짓는 표정과 똑같다고 M도 그렇다고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8월이 가기도 전에 추위가 오고 북쪽엔 손님이 오면 추운 날 껴안고 자라고 마누라를 내놓는다는 말도 했어요. 지금 자기도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줄 것이라곤 절정에 이르면 절규처럼 똑같은 표정을 짓는 마누라밖에는 없다고 빈정대며 말했어요. 그는 참을 수 없어졌고 P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정신없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건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 저쪽에서 끊임없이 질주하며 자신을 유혹하던 P의 등, 그 뒷모습을 보면서 휴가를 반납할 수 있었고 바닷물에 몸 한 번 담그지 않고 청춘을 보냈으며 비굴과 모멸을 비타민처럼 받아 삼켰는데 지난 생은 온통 그의 그림자였으며 한 번만이라도 밟고 지나가고 싶었던 P의 그림자. 그는 주먹질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걸 잃은 건 P가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P는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시면서 소파에 길게 누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택시를 불러놓고 오슬로의 호텔로 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M이 들어왔어요. 그녀로부터 P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술을 마셨고 왜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술에 취해 수술실에 들어갈 정도였고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지만 병원은 참아줄 때까지 참다가 자르는 대신 병리학 쪽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시는 중에도 손을 떨면서도 탁월한 논문들을 써냈고 병원에서 잘리기 전에 먼저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연구팀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면서 이곳으로 왔다고 했죠.
사설 연구소를 차렸고 실력 있는 연구원들도 합류했지만 하나씩 그만두었어요. 자금도 문제였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회의가 더 큰 이유였어요. 예비된 추락이 도정을 밟아가면서도 피는 끝내 큰소리만 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M은 술병을 감추고 피는 찾아내고 몰래 술을 사와서는 정원 여기저기에 묻어놓고 개처럼 흙바닥에 얼굴을 바꾸는 스트로브를 꽂아 술을 빨고 있는 걸 커튼 틈으로 보면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지면 차를 달려 절규의 방에 가 있다가 오곤 한다고 했어요. 피와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지 그는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M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 사람에겐 자기 인생이 끝없는 하얀 밤처럼 느껴지는지도 기억과 욕망이 신의 영역이란 걸 알고 있으므로 그림자를 찾고 싶어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오후에 오슬로 대학에서 있을 강연 준비를 했어요. 원고는 이미 100번쯤 읽어보았는데 매번 앞에 앉아있는 가상의 청중은 피였어요. 강연에 온 학생들이 질문과 태도는 뜨거웠고 그는 차가웠습니다. 질문에 답해가면서 그는 점점 견딜 수 없어져 갔어요. 뻔하고 친절해서 지루한 영화, 술에 취해 짓거리던 피의 말이 도깨비 풀처럼 그의 필름에 덕지덕지 들어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일정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새벽 3시 넘어 호텔 바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에 친구가 와 있는데 카드를 갖고 오지 않아서 당신이 결제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전화였어요. 웨이터는 친구가 당신처럼 한국 사람이라면서 피의 이름을 3번이나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해주었으나 그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슬로에서의 지난 사흘을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이곳엔 오지 말아야 했죠. 피는 자신 안의 불꽃이었고 그가 사라지면 자신도 사그러지고 말 것을 알았으므로 피를 모른다고 한 것은 피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어요. 잠이 달아나 버렸고 일어나 나무 덧창을 여니 끝내 어두워지지 않은 투명한 밤이 두렵게 보였어요. 그는 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했고 슬픔도 회한도 아닌 것이 그의 눈에서 물이 되어 밀려나왔어요. 그제서야 밤은 출렁이듯 왜곡되어 세로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열등감, 그 근거조차 확실히 구명할 수 없는 독보석 같은 감정. 열등감은 슬프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의 현주소일 겁니다. 여러분은 열등감을 갖고 있나요?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없지는 않다라는 대답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갖고 싶은데 남이 갖고 있으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느냐 마느냐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존심,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 쓰는 안간힘은 각자의 몫이고요. 이겨낸다는 건 성장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요.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에서 열등감에 대해 쓴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열등감의 원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가족, 돈, 학력, 외모, 능력. 그 중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준다고 봤어요. 그걸 갖기 위해 늘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피만 바라보던 그의 인생에서는 어둠이 사라져갔어요. 피의 그림자였던 그에겐 도전할 일도 있고 실패할 일도 있지만 피의 인생은 밝은 빛만 계속되는 백야의 비현실성 속에서 인간적인 속성을 잃어갔어요. 피는 자신에게 냉정했고 위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죠. 뭉크의 절규의 표정은 그의 표정일 수도 있고 피의 표정일 수도 있고요. M의 표정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귀를 막아 자신의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절규의 모습, 자신조차 듣고 싶어하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 그래서 M은 그 방에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와 피, 이미 가진 것을 하나씩 써버린 것보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려고 노력해서 쌓은 것.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보여지는 건 저도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아서 위로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열등감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요, 열등감은 존재의 이유면서 존재의 덫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의 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면서 치근해하는 자신의 실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열등감을 잊기 위해 망각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걸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